주로 그런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뭐 회장, 뭐 식치료 연구소 회장, 무슨 청소년 전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서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순수한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교육지구 실무위원단으로 이렇게 그 위원들 속에 알력이 생기는 거야. 갈등 자체 내에서도 해거리가 생기는 거 그 자체에서도 그런 것처럼 가동적으로 이 주민자치에 이게 좀 성공해야 되거든요.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러나 갈 길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단에서 이렇게 막 저렇게 많이 50% 정도 들어온다든가 하는 거는 이미 어디 당에서 어디 집어넣은 사람들도 있고 단장님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향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가독적인 그런 게 단장님이 아마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50명이면 50명이 저는 오랫동안 한 조직을 많이 운영해 봤거든요. 20명이든 30명이든 그 안에 또 자네들끼리 이렇게 있어요. 또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게 혹시 도움으로 앞서가지만 그 어떤 주민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이 회의 운영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는 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말이죠. 우리 강사님께서 한 3분 정도 그 마무리 요약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시간을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본 수치 중에 하나는 이런 동행점과 전혀 동사무소에 가본 적 없고 뭐 이런 거에 전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바뀌고 주민에게 권한과 대표성이 확대된다 이런 걸로 보셔서 오신 분들도 상당했다 17%. 그래서 실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이 정도의 데이터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뒤에 설문조사 우리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자리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냐 했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은 그래도 정책의 취지와 맞게 잘 될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느냐의 비율은 65%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필요한 얘기들은 좀 지원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정책 효과, 인적 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20년을 이루었던 토호 세력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재편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은 이제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또 시민사회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셔서 또 그런 분들이 개별을 도왔지만은 관심과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뭔가 동단에 뭔가를 좀 도모해 보려는 하는 움직임들도 하여튼 좋은 움직임들도 일각에서는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더딘 과정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우리 실무사를 얘기하셔요. 이거 우리 실무사에 이거 서울에서는 그 란치마인드 700년 걸린 거잖아요. 서울시는 한 3년 만에 4년 만에 어떻게든 해쳐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적어도 이 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 아니라도 다음 세대라도 어쨌든 나름대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집단 지성이 힘들니까 어떻게든 역할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 하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관심들, 참여의 내용들 보시면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과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이 회장하고 싶어서 15명 내가 친한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회장 선거 끝나면 그분들은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에 오고 그분들이 역할을 안 하니까 유명무실한 제도가 있는데 적어도 서울형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우리 동네 자치계획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좀 더 재편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아주 부정적이만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좀 뜻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많이 좀 참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구체의식이 있잖아.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활동하시는 분인데 내가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하셔서 버티시면 좋겠다. 네, 혹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예, 속된 말로 우리 언론에 존보 정신이라고 하더라. 존보 정신. 끝까지 버틴다. 예, 버티시면은 좋은 자치 문화를 분간해서 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해봤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늘 두 분 얘기에는 되도록이면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스위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만 좀 우리 이영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제가 조금 용기가 생겨갖고 이 얘기는 조금 좀 버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란데스게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식으로 란스게마인데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란데스게마인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는 이제 깡통들이야말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거는 예전에 스위스가 국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프랑스어 지역이 있고 이태리어 지역이 있고 독일어 지역이 있고 로트레망어라 그래서 옛날 알프스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이 쓰던 고대 로마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동네 사람만 알아듣는 단어인데요. 이 4개가 다 국어예요. 국어고 이제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스위스가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계곡마다 거기 와갖고 들어박혔던 사람들이 거의 말하자면은 로마 시대 때부터 거기에 살았던 산골 부지런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주라 그래도 인구가 10만 넘는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 베른이나 제네바 주변이 이제 거의 이제 몇십만 단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인구가 한 10,000명 된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조상 대대로 몇천 년을 거의 1000년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존버를 할 필요가 없이 거기 그냥 살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뻔히 알아요. 더 웃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스위스는 50년대까지 여성 참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성까지 모이면은 모일 장소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거를 서로 운영할 수 그러니까 뭘 별다른 제도가 없어도 그래서 옛날에 직접 민주주의 하던 데서 특히 직업 공무원제 없었고 재판관 별도로 없었고요. 사법시험 소크라테스 재판할 때 판사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었거든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사람끼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요새는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이 활동가 명망이 해서 존버 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스위스 같은 데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 같은 부분은 워낙 간접 민주주의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교정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보충성 원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동네에서 다 처리하다가 못 처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든 게 국가거든요. 국가가 되다 보니 스위스는 연방제도가 아니라 협약제도라고 해요. 아이트 게노센샤프트라 그래서 스위스의 정식 명칭은 헬베티우스 협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연방제 같아도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동네 알프스 산 안에 있는 골짜기에서 한 골짜기씩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일단은 하자 이래서 서로 민족이 다른데도 아이트 게노센샤프트라 그래서 협약 공동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나 역사적 자본이 전혀 말하자면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스위스 모델을 갖다가 유럽 차원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EU인데 지금 그 EU가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시련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하고 나서 남은 일을 갖다가 위에다가 쓸데없는 일은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해라 해서 보충성 원칙이 나온 거거든요. 한국은 국가가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을 밑에다가 그냥 떨궈 버리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동네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못하는 일만 국가
없이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령 해군 운영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는 해군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상 아까 강현만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말 하나하나가 다 주권체라는 말입니다. 주권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깊은 정책 결정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 제도가 우리 주민자치의 결정 권한을 쭉 학습 자료를 봤을 때 뒤에 이제 설명은 생략을 하셨는데 주로 마을 가꾸기 뭐 아니면은 소외된 가정 돌보기 등등 해서 문화사회복지에서 미처 말하자면은 중앙 권력이 신경 쓸 수 없는 일 같은데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충성이 위로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충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실제로 삶의 문제가 되는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가 지금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 교육 문제 굉장히 그걸 해야 되는데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이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던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올라오는 자치계획은 사실 주민자치가 자치로 결정하게 되는 자치계획 관련해서는 네. 어쨌든 지역적인 이제 지역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단이 그런 자치계획 교육 문제라든지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발전 방향들을 자치계획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치계획에 상정되어서 예산으로 하진 않지만은 민심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이 자치계획으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위로부터 좀 이렇게 발현되어지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활동하는 시민단위원회 활동하는 주민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자치계획부터 지금의 자치계획은 철저히 예산 중이면 자치계획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행정의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걸 할지 이런 민원성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긴 하는데 그런 자치계획들 우리가 얘기한 제안한 그런 자치계획들이 향후에는 주민자치 자치계획으로 나와도 전혀 손색가 없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장들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갖고서는 도시 재개발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은 서울 시내에는 재개발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금 가령 지방자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 유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같은 걸 갖다 재편한다든가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가령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 결정까지도 주민자치가 할 수 있을지 그 권한들이 얼마만큼 주어지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죠.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죠. 교수님 말씀 같은 질문을 좀 얘기하면 지금 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사회주의자로서 지금 독점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우리 큰 거시적인 민주주의, 청년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일목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424 동네 전부 다 424개 동네가 주민자치를 이제 그 주민자치의 개념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조례 발의라든가 감사 요청이라든가 소환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센터를 주민이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을 대신하는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누구 월급을 주고 뭐하고 여러 단체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해병대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들어오면요 그 지역의 지역 공동체의 정의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목으로 가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뽑을 때도 이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배제하고 순수히 그 주민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향후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렇게 되면요 시의원들이 정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더
네, 말씀하세요. 한 마디를 좀 하면요.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우리가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주시오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주민세도 얼마니까 사실 돈을 그리고 이거 영원 회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도 이제 그것도 자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셔라. 안 받으시는 권한도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 영원 집행하시죠. 그 영원 집행을 하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이게 총회도 그래요. 총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7월 초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올해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근데 정부의 예산 때문에 꼭 하라는 거죠. 그래서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그걸 하느라고 허덕허덕 정말 허접한 계획을 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주민자치가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거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 제정권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조례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이 한 조례가 우선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한 요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선생님은 몇 싶어도 동을 다니셨죠? 강남구 몇 동? 강남구도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 신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저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델 지향은 있지만은 다 자치적인 거잖아요. 이거 어쨌든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것들도 자치한 반면의 과정이기 때문에